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이것은 과연 국어시험인가 한국사 시험인가? 자, 그 2탄. 자, 이번에는 정약용의 애절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약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정말 입이 아프죠. 여러분 그 업적과 그 정신은 2020년 저희가 정말 꼭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그 정신인데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인물 정약용입니다. 자, 그 중에 정약용의 개혁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지만, 자, 문학 작품과 관계돼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기출 문제부터 확인해 보고 시작할게요. 아주 오래전 2009년 자, 서울시 자, 구급 문제였는데요. 답이 좀 살짝 자, 답이 먼저 나와서 좀 그런데 그냥 답 보고 갈게요. 자, 2009년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기억력에 의한 복원이에요. 즉 뭐냐면 이 당시에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본 학생들이 나와서 그냥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은 문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자, 이 문제의 그냥 뉘앙스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죠. 다음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자, 시아버지 죽어 상복 입고 갓난아기 베네물도 마르지 않았건만 3대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네. 짧은 말로 하소연하러 갔지만 펑 같은 문지기가 버티고 있었고 이정이 호통을 치고 오히려 마국간에 있는 소마저 끌고 갔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자식난 죄로구나. 그래서 애절양, 즉 스풀 애자 끈을 절자, 자, 생식기 양자, 즉 평범한 조선의 남성이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사건, 이 사건을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듣고 너무 통탄하면서 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군포의 문제점이죠. 자, 시아버지 죽어서 상복 입었어요. 일단 조선에서는 양인 장정들에게 군포의 부담이 있었죠. 양인 장정이란 16세에서 60세를 얘기하죠.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19세기에 자, 이제 더욱더 이 세도가들이 백성을 착취하다 보니까 온갖 세금을 걷는데 특히 군포의 문제였죠. 이거는 일단은 자, 시아버지 죽었어요. 이미 자, 시체됐습니다. 근데 시아버지에게 상복이 자, 시아버지에게 지금 군포가 책정됐어요. 그다음에 갓난아기 원래 군포란 몇 살부터 몇 살? 16살부터 60살까지인데 자, 갓난아기에도 황구첨장 이름으로 군포가 여러분 부과됐습니다. 결국은 자, 이게 바로 군정의 문란 중에 자, 시아버지 즉 죽은 시아버지 백골증포, 자, 갓난아기도 남자이면 군포 황구첨청 이런 온갖 문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군포와 관계되어서 관계없는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비총제 또는 비총법. 이거는 19세기 삼정의 문란 중에 자,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황고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 자, 이 삼정의 문란의 근본적 원인은 총액제였잖아요. 아예 마을에 총액을 부과시켰는데 전정의 총액은 비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총법은 전세제도의 총액이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보세요. 일단은 다 군포의 문제점이니까 1번 군포의 증수가 폐단을 일으켰고 농민경제 크게 위협했어. 뭐 문제 없어요. 자, 균열법을 시행해서 일시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켰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2009년에 시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억에 의한 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분명히 뭐 이런 문제점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18세기에는 균열법을 시행했었다. 뭐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 다음에 3번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어린에게도 강제로 군포가 부담됐죠. 자, 이게 자, 지금 얘기했던 백골증법, 황구첨적 같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한 5번 되게 중요하죠. 백성들은 아예 자, 이 삼정을 총액으로 부과시키니까 아예 말에 총액을 부과시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계모인처럼 공동으로 자, 뭔가 계를 조직해서 군포를 부담됐다. 특히 군포계는 큰포계도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뭐 다른 계도 있었지만 그래서 19세기 삼정의 문란 중에 군포의 문란과 관계되어서 자, 군포의 문란이 아닌 게 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지만 이게 여러분 기억력에 의한 복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선우빈스럽게 다시 문제를 재구성했어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시대로 물어본다고 보죠. 시대. 그럼 이게 바로 뭐였어요? 19세기 초, 자, 외척 세조정치 하에서, 자, 백성을 착취했던 삼정의 문란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비록 이 지문은 바로 군포의 문란이지만 시대를 얘기한다면 19세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4번 지문을 그럼 그냥
바르게 고쳤다고 쳐봐요. 군포로. 군포의 문란. 즉 아까 자 군포의 문란. 자, 이게 바로 군포의 총액제를 우리가 소위 정총제 또는 군총제라 부르거든요. 이거는 군포의 문란입니다. 아까 좀 전에 자, 전정의 문란을 몰았어요. 바로 자, 비총제 또는 비총법이었고요. 그래서 4번을 군포의 문란과 관계되어서 물어보고 시대상으로 간다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균형법은 언제였어요? 이거는 18세기 영조 때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애절량은 여러분 또 최근 들어서 국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절량과 관계되어서 정리학으로 가거나 또는 애절량과 관계되어서 특히 이 시, 이 글, 이거는 19세기 삼정의 문란 중에 군포의 문란이라는 걸로 가거나 또는 세 번째는 제가 변형시킨 이 문제 시대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요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문학작품의 성격이 아니라 이 문학과 관계된 시대상황 그리고 이 글을 쓴 바로 인물사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충 들어갈게요. 자, 정약용입니다. 자, 조선후기 중농학파 실학자 1762년 즉 18세기부터 자 1836년 19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특히 정조의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근기 남인 즉 경기도 남인이었습니다. 현재 남양주 쪽 그쪽에 있었고요. 자, 특히 중농학파 실학자의 이익의 학통을 계승했잖아요. 성화학파의 자 중요 제자였고 그리고 그가 남양주에 자기 생가에 자 여러분 이름에 이렇게 현판을 걸었는데 그 현판이 뭐냐면 여유당이었어요. 여유당.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의 문집을 여유당 전집이라 부르는데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여러분. 여유당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을 인용을 했어요. 앞머리를 땄습니다. 여란 자 그 글이 이것을 겨울 냇물을 걷듯이 자 유 바로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여유당 한마디로 이때 여러분 정조 때 노런 벽파들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정약용을 잡아먹으려고 했고 정조의 개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심하자 그런 뜻으로 여유당이라는 자기 집에 현판을 걸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정조 때 처음으로 관료가 돼요. 그래서 알성시. 그래서 이게 사실 요거 갖고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작년 국가직 시험에 자 16세기 율곡 2에 여러분 일대기가 나와서 여러분 사간어 또한 이조 전랑 이런 거 나와서 자 이 관청 어떤 정치 기구를 갖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성시 그럼 알성시가 뭐냐? 이거는 자 비정규 시험으로서 성균관 유생들을 위한 특별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알성시에 급제했습니다. 또한 그의 자 관직 경력을 보면 사원부 사간원의 여러분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원부 관리 감찰 사간원 자 간행 언행 언간 그래서 결국 특히 사원부나 사간원은 서경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언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정조가 두었던 규장과 검서간에 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노론 벽파들이 이 정조 젊은 군주 개혁군주였던 정조의 여러분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정약용이 얼마나 눈에 가시었을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이제 정조가 수원하서 갈 때 한강 다리를 건너갈 때 바로 한강의 배다리 또는 주교를 중공했었잖아요. 이때 이 배다리에 경강상인들 배들을 많이 이용했었죠. 또 하나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성 또는 수원하성을 설계할 때 그 설계자가 누구였다? 바로 정약용이었다. 그리고 이 수원하성은 여러분 이렇게 큰 성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만들어요. 그거는 정약용의 합리적인 자 실학사상과 바로 과학기술이 들어갔죠. 특히 거중기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조가 돌아갔어요. 정조가 죽자 자, 노론 벽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노론 벽파들은 이 정조의 개혁 세력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약용을 딱 걸죠. 뭐로? 천주교로. 그래서 신유박해 이게 엄청난 박해였잖아요. 신유박해 때 정약용은 전라도 강주로 유배가는데 이때 정씨반 형제들이 다 천주교 신자로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중에 일단 자 색채형이었던 정약전은 전라도 흑산도로 가서 그가 자산어부라는 물고기 책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정약종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누가 둘정이고 누가 셋정인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정약전이 둘정이고 정약종이 셋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그거 뒤지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형님들이라는 것만 중요하죠. 정약종은 자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정약종은 죽고 정약전은 자 전라도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가서 특히 정약용은 가족과 떨어져서 유배지에서 18년간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뭘 보게 돼요? 백성의 삶을 직접 다시 보게 됐고 바로 19세기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서 여기서 그는 엄청난 개혁과 관계된 책들을 쓰게 됩니다. 500여 권의 책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자, 그의 개혁 사상과 여러분 그의 책들이죠. 먼저 개혁 사상부터 볼게요. 자, 이미 16세기 직전법 폐지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 자, 이 뭐 19세기에 여러분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은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줄까 이걸 고민하면서 특히 자, 여전제 그리고 정전제를 얘기합니다. 여전제란 한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하자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였고 물론 너무 판타지했죠. 그래서 결국 다시 정전제라는 걸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 사들여서 가난한 농민에게 일단 나눠준다. 그리고 미처 사지 못한 엄청난 지주의 토지는 가난한 소작농, 즉 병장 농민에게 골고루 소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어쨌든 토지 구기제 또는 토지 공시를 얘기했지만 너무 아쉽게도 정약용의 개혁 사상은 실현되지 못하죠. 또 하나 국방 정치의 개선, 그래서 향촌 단위의 방위 체제, 자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부병제, 그리고 백성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의 개선.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상품작물 이런 것들 중농학파지만 중상적 의견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책이죠. 목민심서 지방간이 지켜야 될 도리. 자 경세유포는 중앙정치제도, 흠은 형벌제도의 개혁. 자 이 다른 건 몰라도 정약용의 3대 저서 목민심서, 경세유포, 흠은심서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면접에도 물어본다. 자 원론, 원목. 원,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 통치자는 도대체 누구냐? 백성에 쓸 거냐? 백성 밑에서 봉사할 거냐? 당연히 후자를 얘기합니다. 그때 정약용이. 그 다음에 아까 전론, 여전제, 정전제. 그리고 또한 그는 중농학파지만 중상학파적 기반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뭐냐?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기술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경세유포에서 중앙정치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기술을 강조하는 오늘날 카이스트 같은 그런 자 이용감이라는 관청을 두어야 된다. 이거를 경세유포에서 어디에서? 경세유포에서 얘기하죠. 또한 마가의통 여기서 자 종두법을 연구해서 우들 연구하고요. 그때 그의 친구 중상학파 박제가와 같이 연구합니다. 또 하나 아방 강력고라는 역사 지르서 쓰죠. 어쨌든 엄청난 많은 책을 썼지만 당시 19세기 세도가들은 정약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1910년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1934년 역사학자들이 신민족주의 사학자 또는 민족주의 사학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그때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백성을 위한 게 뭘까? 그래서 바로 세종대왕과 실학자를 생각했고 그 실학자 중에서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여의당 전서라는 문집이 비로소 이때 발간되게 됩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정약용의 수많은 현실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얘기가 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공무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워서 정약용의 다른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특강을 요 강의는 끝낼게요. 그때 19세기 초 정약용은 애절량을 보고 여러분 너무 또 충격을 받았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생식기를 잘랐던 사건 이거 보고 또 하나 그는 직접 전라도 강진에서 탐관오리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실황 즉 여러분 이 승냥이에 비유해서 조선의 정치인들 비판했던 이 글이 있었습니다. 장독에는 소금 한 줌 남지 않고 뒤지에는 쌀 한 톨 없노라. 큰 솥 작은 솥 다 아작하고 숟가락 젓가락 다 훔쳐갔네. 여러분 19세기 초 세도 정치 상황이에요. 삼정의 문란 너무 윗대가리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있었다는 거죠. 자식 이미 팔려가고 내 아낸들 누가 사랴. 내 가죽 다 벗기고 뼈마저 다 부수려냐. 부모요 사또요 고기 먹고 쌀밥 먹고 사랑방에 기생두고 연꽃같이 곱구나. 뭐요? 너 탐관오리들은 지금 사또 고기 먹고 쌀밥 먹고 기생두고
자,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 백성은 뭐요? 내 아내는 팔려가고 내 자식도 다 죽고 내 부모도 죽고 내 가죽은 다 벗겨져 있고 이런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19세기 초 밀란. 자,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홍경래난 기억하시고요. 또한 1862년 온 나라에서 일어났던 임수밀란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초 세도 정치의 이 썩은 정치인들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이 정약용의 애절량의 시와 실랑이라는 시를 보면서 이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바르고 정확하게 자 공무원 한국사의 표준 선우 한국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